자, 전국에 강의되는 친구들 인사드리고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년도 경찰 2차 여러분들 형사법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설 강의와 관련해서 이번 형사법만 봤을 때 시험 자체가 많이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시험 자체가 올해 1차가 워낙 많이 좀 어려운 불시험, 형사법 봤을 때 불시험이었는데 올해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차에서 많이 좀 학생들의 좀 원성을 사서 그런지 2차는 형사법이 많이 무난하게 평이하게 좀 출제가 됐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이게 또 경찰학이 형사법이 좀 쉽게 출제되니까 경찰학이 좀 많이 어렵게 출제됐고, 헌법도 올해 1차에 비해서는 헌법쌤 얘기로는 올해 1차보다 한두 문제 정도 조금 어렵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2차 시험은 경찰학하고 헌법 때문에 좀 어려웠다. 특히 이제 경찰학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전체적인 평균 자체를 좀 끌어내렸다. 그래서 각 청마다 점수를 보니까 한 70점대 초중반 정도 이렇게 이제 합격권이 형성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찰청에서 최종 데이터는 발표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예측 자료에 의하면 한 70점대 초중반, 그러니까 제가 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점수다 그러면 총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점 기준으로 여러분들 전체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럼 70점대 초중반이면 한 25문제 전후해서 틀렸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일단은 시험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형사법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 난이도가 변별을 가려는 몇 가지 좀 카드가 있는데, 이번에는 딱 봤을 때 쌤도 요 문제 처음 받아보면 바로 문제 풀지 않고 문제를 1번부터 40번까지 싹 한번 훑어보는데 박스가 상당히 많네. 그래서 이번 시험 많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려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여러분들 사례형 문제죠. 사례형 문제가 많으면 학생들 그만큼 체급 난이도 올라가고, 사례형 문제가 좀 적게 출제됐다 그러면 당연히 체급 난이도 좀 내려가는데, 사례형 문제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분량을 봤을 때 우리 시험은 한 7쪽 정도에 꽉꽉 채우거든. 근데 맨 뒤에 보니까 한 반쪽이 비었어. 반쪽이 비었다는 거는 문항수로 따진다 그러면 한 두 문제 정도가 되거든. 그러면 분량은 많지는 않고, 사례형 문제는 그 다음에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 박스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총론을 쫙 살펴보는데 학설 문제가 거의 안 보여.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학설 문제가 두 문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좀 출제가 되잖아. 학설이 한 세 문제, 네 문제 나온다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가고, 학설이 이제 그만큼 적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난이도가 내려가는데, 학설 비중도 그렇게 출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2차 시험에서 학설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싹싹 풀어보는데, 1번, 2번 해가지고 문제 풀리는데, 이거 뭐야? 올해 1차 시험에 학생들이 이제 된통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냥 술술 풀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좀 학생들 좀 애를 먹는 문제가 있었지. 한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초고득점 방정 문제가 제가 봤을 때 한 문제 정도 있고, 그게 이제 11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이게 여러분들 한 85점 방정 문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구성했고, 나머지는 문제가 많이 평이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많이 평이한 시험이었고, 이제 학생들이 좀 애를 먹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80점만 맞아도 합격하는데 상당히 괜찮은 점수고, 85점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 시험이 2배수를 선발하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점수를 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는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굳이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다 설명드리지 않고 좀 설명이 필요한 문제, 학생들이 좀 애를 먹었던,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문제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설명하고, 문제 많이 쉽다, 이거는 당연히 맞춰줘야 되지,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 굳이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찰 채용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1번, 2번 말고 3번 먼저 볼까요? 3번. 몇 개를 좀 풀어보는데, 학생들이 좀 어려웠던 문제들 3번 보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일단은 박스형 문제죠. 박스형 문제인데, 이건 조합형 문제인데,
일단은 기억을 보면 고유의 목적을 위하는 범죄에서 갑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그런 목적 없는 의뢰 교사를 실행하도록 한 경우에 갑은 해당 범죄 교사는 물론 간접 정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요즘 워낙 많이 나왔죠. 요즘은 여러분들 일명 내란죄에서 나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 최규하 내란의 목적이 없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최규하 전 대통령을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내란죄 했다 그러면 이때 내란죄 간접 정보 성립한다. 이건 뭐 중요한 지문이니까 충분히 잡아낼 수 있겠네. 1번은 기억이 X가 되고 문제 여러분들 조합형 문제 풀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풀고 밑에 선지형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럼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억해서 X네. 그러면 일단은 밑에 보기 좀 봐볼까? 보기에 1번, 2번, 1번 기억 5, 2번 기억 5. 그러면 일단은 소가 되네. 그럼 3번하고 4번 남는데 3번 보니까 XXX5 그 다음에 4번에 XXXX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 여러분들 큰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될 거냐 그러면 니을만 먼저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니을 먼저 가볼까요? 니을 부진정 부자의범에서 신분은 객관적 처벌 조건에 해당한다. 부진정 신분범 부진정 신분범이다. 부진정 신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존속살해죄가 있잖아. 존속살해죄에서 얘 신분은 객관적 처벌 조건 뭔 얘기야? 우리 맨날 얘기 많이 했잖아. 학설 파트에서 고의의 인식 대상은 뭐다? 고의의 인식 대상은 이것도 중요하고 꼭 챙겨보라고 했고 고의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했잖아. 객관적 구성 요건. 대표적인 게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에서 직계 존속은 객관적 구성 요건이다. 객관적 구성 요건인데 처벌 조건이니까 여기는 뭐 여기서부터 틀렸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착오는 부인정신범에 고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지. 우리 구성 요건 착오에서도 여기 중요한 판례 있잖아. 나 이거 원수인 줄 알고 쟤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장모였다. 혹은 나는 원수인 줄 알고 죽였는데 아빠였다. 생각은 가볍다. 실제는 무겁다. 뭘로 뺀다? 형사법은 머릿속에 꼭 기억할게.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뺀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때는 나는 생각은 가벼운 단순살인죄 근데 실제로는 존속살해였다 그러면 형사법은 행위자한테 유리해 가니까 단순살인죄로 뺀다라고 했죠. 구성요건 착오에서도 다뤘고 그 다음에 고의의 인식대상 존속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은 고의의 인식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면 존속살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따라서 요거는 X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기억도 X 그 다음에 니을도 X 그럼 정답 몇 번? 정답 4번이죠.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과 니을만 알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이거야 여러분들 워낙 뭐 중요한 판례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좀 볼까요?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점유를 침해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 또는 물질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별도로 없다. 절도죄는 제3범죄는 여러분들 절도죄가 관해서 불법 영득사가 있어야 되잖아. 불법영사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손괴죄는 될 수가 있어도 절도죄 안 되잖아. 절도죄에서 워낙 중요한 게 불법 영득 의사. 따라서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절도죄가 구성한다. X가 되죠. 요거는 사실 뭐 몰라도 정답권인데 지장은 없죠. 기억하고 니을이 키가 되는 지문이고 지문 잡아내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 그래서 뭐 학생들 요거에 대해서 오답률이 조금 높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2차 시험 자체가 많이 좀 평이하게 출제돼서 그렇지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이 좀 고민하는 게 6번 좀 볼까요? 6번 박스 문제인데 자 위법성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거. 자 기억에 범죄 성립에 있어 위법성 인식은 그 범죄 사실이 사회정의 조례에 어긋난다는 걸 인식하는 건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정까지 알아야 되냐. 이거 워낙 중요한 판례죠. 이거는 맞는 거고 그러면 보기 보면 1번, 2번, 3번 맞고 4번 X네요. 그럼 일단 4번 소구할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니은에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것에서 죄가 되지 않다고 그래 인식할 경우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에서 형을 감경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법률의 착오인데 형의 감경을 하는 게 아니죠. X가 되죠. 법률의 착오. 그러면 2번도 소가 되네. 그러면 1번하고 3번이네. 1번하고 3번인데 니은 XX, 디귿 요게 다르네. 니을은 같고. 그러면 디귿이 여러분들 요것만 잡아내면 정답 잡아낸다는 얘기잖아. 디귿 한번 볼까?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한 착오 오상방해 행위자가 상황을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오상방에서 착오에 여러분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 과실이 없다라고 했잖아. 우리 오상방에 사례 패턴 3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있는데 첫 번째 형 P1
대표적인 게 살인죄, 상해죄라고 했죠. 일단은 행위자한테 과실이 있는데 과시범 처벌 규정이 있는 살인죄, 상해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P2, 두 번째 유형. 과실이 있는데 과시범 처벌 규정이 없는 거. 대표적인 게 폭행이 있다라고 했죠. 나는 얘가 강도인 줄 알고 폭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택배 배달원이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P3가 있었죠. P3. 일단은 행위자한테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5개 학살, 어떤 학살에 의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무죄가 되지.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과시범 처벌한다? 뭔 얘기야. 고의나 과실 없는데 이때는 무죄가 되지 과시범 처벌하지가 않죠. 따라서 요 질문은 X가 되네. 그러면 자, 정답은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요 관련해서 당연히 뭐 정답은 1번이 되죠. 1번. 요것도 문제가 뭐 많이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뒤에 2페이지를 가보시면 2페이지에 10번 문제도 박스형 문제인데 요거는 문제가 사실 뭐 박스형 문제라 하기 그렇습니다. 그냥 난이도 뭐 그냥 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 채용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다. 학생들이 가장 오답률이 높을 거다. 가장 많이 낚일 만한 문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요거는 11번. 요거 정도, 요 정도 있고 11번에 기억부터 좀 볼게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워낙 중요하지. 방조는 이중적 고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범의 고의 플러스 방조의 고의 둘 다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X가 되니까 밑에 볼까? 1번 기억의 5, 2번에 기억의 5니까 1번하고 2번은 소가 되네. 그럼 3번하고 4번 판단해야 되는데 3번 보니까 3번에 니은의 X, 4번에 니은의 5가 되네. 그 다음에 디귿 니을은 같고 그러면 디귿 니을은 판단할 필요 없이 니은만 판단하면 되겠죠. 니은 한번 봐볼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그럼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진다? 부진적 신분이네. 신분이 있는 사람이 신분 없는 사람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했다. 신분 있는 사람이 신분 없는 사람을 교사했다. 우리 공범과 신분 파트에서 여러분들 유형 다뤘죠. P1, P2, P3다 라고 한다. 신분 있는 놈이 신분 없는 사람을 교사했다. 아들이 킬러를 사줘해가지고 야 내가 돈 1억 줄 테니까 우리 아빠 죽여버려. 요 사건이네. 오케이 그럼 P3죠. 판례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모해위증 교사가 있죠. 모해위증 교사. 자 모해위증 교사할 생각 모해위증할 생각으로 자 일단은 모해위증할 생각이 없는 놈을 사주했다. 그럼 뭘로 뺄 거냐라고 하는데 모해위증죄 교사 그 사건이죠. 오케이 P3 사건입니다. P3 사건. 그럼 세 번째 줄에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33조 단서가 31조의 우선하여 적용한다. 보통 시험에서 어디를 출제했냐? 그럼 뒷부분 출제했죠. 33조하고 31조 1항하고 둘이 충돌한다. 그럼 판례는 뭘로 갈 거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많이 했잖아. 이게 우선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숫자 33하고 31하고 누가 더 크죠? 제가 강의 때 맨날 그랬잖아. 어린이 여러분 이거 누가 더 커? 라고 했을 때 숫자 이게 더 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부등을 배웠듯이 그냥 그렇게 빼면 된다라고 했죠. 보통 여기를 많이 장난쳤거든. 근데 이번 시험에서 뭘 장난쳤냐? 이번 시험에서는 자 일단은 세 번째 줄에 요지문 장난쳤어. 교사범이 그 성과 처벌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이건 공범 종속성설 얘기해. 공범 종속성설. 이 공범 종속설 원칙을 선언한 33조. 아니죠. 공범 종속성설 선언한 거는 얘죠. 예. 여기를 장난쳤잖아. 여기서 틀렸는데 사실 학생들이 요거를 잡아내기가 쉽지는 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이제 오답률이 상당히 좀 높았던 문제인데 사실 뭐 11번은 틀려도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어. 왜?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각 청마다 전체적으로 100점 환산했을 때 커트라인 자체가 70점대 초중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틀리는 문제가 25문제 정도 틀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형사법에서 한 85점 맞아도 충분히 좋은 점수 맞으니까 같이 6개에서 7개 틀려도 상당히 괜찮은 문제니까 11번은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은 우리 시험 40문제 중에서 가장 좀 여러분들 난해하고 학생도 오답률 높은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95점 이상 방정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위한 문제가 아니고 출제 교수를 위한 문제. 내가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크게 여러분들 개의치 말고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요것도 학생들이 의외로 좀 틀리셨던데 12번 볼까요? 죄수론. 학생들이 형법 총론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첫 번째가 이제 재용법정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사 논의를 하고, 두 번째가 맨 뒤에 재수론하고 형벌론이죠. 일단 재수론 나왔다 그럼 학생들이 막 그때부터 자꾸 막 부담스럽고 알러지 막 닭살 돋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 12분 보면 선행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 위험이 발생하면서 횡령죄와 기소에 이른 후 전국적인 법익침해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후행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을 현적으로 법익침해로 완성되는 수단에 불과하여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뭐 힌트 좋네. 새로운 위험을 추가한 게 아니다. 즉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다라고 했네. 불가불적 사후행위는 뒤의 행위는 왜 처벌하지 않냐?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죠. 따라서 밑에 두 번째 줄에 후행 처분행위는 이미 생성돼 성립한 횡령죄 불가불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오케이. 지문 자체는 여러분들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요게 내가 요게 뭔지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걸로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2번 볼까요?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 포괄일죄다. 대표적인 게 포괄일죄는 대표적인 거 상습범, 그 다음에 계속범 있었죠. 상습범.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징역형의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 사용하여졌다. 요거는 워낙 중요한 판례잖아. 여러분들 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종류 2종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죄는 두 개의 죄로 분리가 된다. 요거는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 포괄일죄다. 그럼 대표적인 게 상습범 있죠. 사기로 한번 가볼까? 사기. 1월 달에 사기치고 2월 달에 사기치고 쭉쭉쭉 사기치는데 중간에 강간을 좀 했네. 강간해서 요거만 발각이 돼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출소해가지고 다시 사기쳤는데 경찰이 요거 싹 뒤져보니까 뭐야? 얘가 요거만 한 게 아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쭉 여죄가 있네. 근데 요거 중간에 다른 종류의 확정 판결이 있단 말이야. 2종이라고 했죠. 2종. 다른 종류의 확정 판결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다른 종류의 확정 판결 2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그러니까 뒤에 이 사기죄하고 앞에 사기죄, 앞에 만약에 요게 상습성이 있다 그러면 앞에 거는 상습사기죄, 뒤에는 사기 한 번이다 그러면 사기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분리가 된다, 분리가 안 된다. 2종이다 그럼 여러분들 분리가 같은 종류, 만약에 사기치고 얘도 또 사기치고 근데 요거만 유죄 확정 판결 받았네, 다시 사기쳤다 그러면 분리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2종은 분리가 안 된다라고 했죠. 분리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얘는 여러분들 상습사기죄 포괄 일죄로 빠진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지문은 뭐라고 돼 있냐? 분리가 된다라고 했잖아. 일단은 2번 탈락. 이거는 워낙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3번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요거는 최근에 경찰 승진 시험에 나왔고 제가 객관식 기출 총정리해서 여기 수록했고 설명까지 다 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이 지문은 당연히 잡아낼 수가 있어야지. 왜? 승진에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쌤이 늘상 얘기하잖아. 최근 1년 사이에 나왔던 우리 시험에서, 채용 시험에서 꼭 챙겨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 시험을 끌고 가는 고시가 있다고 했죠. 고시는 기존에는 사법시험이 있고 변호사 시험이 있고 법원 행정고시가 있었는데 사법시험은 옛날에 폐지가 됐고 법원 행정고시도 24년도에 폐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 끌고 가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변호사 시험. 그래서 변호사 시험, 최근에 나왔던 변호사 시험 꼭 챙겨보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보는 시험 3종 세트가 있죠. 경찰 승진, 그 다음에 순경 채용, 그 다음에 경위 채용.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순경 채용이니까 순경 채용 말고 경찰 승진 시험하고 경위 채용 꼭 챙겨봐야 되겠죠. 특히 최근에 1년 사이에 나왔다 그러면 출제 교설에 꼭 관심 갖고 여러분들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경찰 승진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잖아. 그래서 3번 좀 볼까요?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은 충족한 행위는 특별법 구성요건은 충족하지만 일반법의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면 특별법 구성요건 충족하냐? 이거는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해줬잖아. 여러분들 밖에 있는 게 일반법,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특별법이다 그러면 안에 있는 거 특별법, 여러분들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요거 볼까? 대표적인 게 우리 살인죄가 있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 근데 그게 아빠를 죽였다 그러면 존속살해죄는 특별규정이잖아. 존속살해죄. 따라서 만약에 존속살해죄, 아빠를 살해했다 그러면 이거 살인죄 요건에 해당하죠. 당연히 해당하지. 근데 반대로 여기 한번 볼까? 노란색에 여러분들 사람을 죽였다고 무조건 존속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일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이게 다 특별 규정에, 즉 존속살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요거 지문 다시 볼까요? 따라서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특별법의 요건 충족한다. 그럼 일반법에 당연히 충족하잖아. 왜?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 다 포함이 되는데 다만 살인죄라고 다 존속살이가 되는 거는 아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승진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질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날 무면허 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위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자 이때는 포괄일죄가 될 거냐라고 한다.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왔던 충분히 소구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2번하고 4번은 중요한 판례니까 소구 가능하고 3번은 최근에 승진시험 나왔으니까 소구 가능하고 따라서 12번 문제는 내가 1번을 알아서 정답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잘 모르겠는데 애매한데 물음표인데 그럼 2번, 3번, 4번 소구법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따라서 문제 자체가 이걸 갖다 많이 좀 어렵다고 보기는 좀 그렇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오답 틀린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여러분들 28번을 좀 볼까요? 28번. 그 외에는 뭐 어려운 건 없고. 학생들이 또 이제 수사증거 편의 28번에 뒤로 가보시면 자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니까 박스형인데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박스형인데 보통 한 4개 정도다 그러면 좀 그래도 부담인데 5개나 되네. 그럼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박스형 문제 해가지고 하나나 2개 정도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나 지엽적인 지문을 넣거든.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뭐 그런 지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볼까요? 고소할 수인자가 수인인 경우에 1인의 기간 혜택은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공식 있었잖아. 우리 공식 머릿속에 꼭 기억할 게 뭐가 있어? 머릿속에 혜택은 같이 간다 따로 간다. 혜택은 여러분들 같이 갈아야 되고 그 다음 불이익은 같이 간다 따로 간다. 불이익은 따로 간다. 불이익은 혜택은 같이 간다. 차별대화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 꼭 기억하고 그 다음 불이익은 따로 간다. 즉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우리 같은 생활실 쓰는데 A가 잘못했다고 맨날 연대 책임지운다 그러면 싫어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혜택은 같이 법이익은 따로. 그럼 이거는 불이익이기 때문에 따로 가야 되죠. 따라서 혜택은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맞고 니은 법정대리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법정대리는 직거라고 했죠. 그래서 고유권이라고 했다. 즉 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만약에 강간죄가 친고죄다라고 했을 때 애가 얘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소기한이 경과했는데 엄마에 대해서는 아직 고소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엄마는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왜? 엄마 거니까. 엄마 거. 따라서 법정 대리는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왜? 고유권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친고죄에서 적반 고소가 있었는지 엄격한 증명이냐? 이거야 뭐 여러분들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워낙 많이 했죠. 엄격한 증명이다 그러면 일단은 유무죄와 관련된 거 형법적인 관련된 엄격한 증명 그 다음에 자유로운 증명이다 형사소송 절차적인 거다라고 해서 몰태한 고양 임신하면 재구속해 두 문자까지 다 됐죠. X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을에 고발한 범죄 사실에 대한 소추에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사실과 동일성 인정된 사실 모두에 미친다. 요거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죠.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만약에 전속고발 범죄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일부에 대해 고발했다. 자, 얘가 범죄를 했는데 1월 달에도 하고 2월 달에도 하고 3월 달에 쭉쭉쭉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만 고발했다. 이게 만약에 하나의 범죄라고 했을 때 그럼 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냥 고발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세 번째 컴마 다음에 조세범 절차, 처벌 절차법에 따라 범칙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의 효력은 고발의 대상인 범칙 사건에 관련된 범칙 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 사실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야 뭐 이 지문도 어려운 거 아니다. 고발, 즉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고소나 고발에 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미음 고발에 있어서도 이른바 고소 불가분의 원칙, 고발 불가분의 원칙. 고소, 고발하고 다르잖아. 늘상 많이 했잖아. 고소, 고발, 소발. 글자가 다르다라고 했다.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있지만 고발 불가분의 원칙은 없다라고 했다. X가 된다. 그래서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 28번도
전체적으로 이 40문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좀 어려웠지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맨 뒤에 나머지 뭐 박스 있는데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39번 사례형 문제 좀 볼까요? 39번 사례 문제. 이번 2차 시험에서 문제가 뭐 굳이 좀 어렵다 뽑으면 아까 말씀드린 한 6문제 정도? 6문제. 그 다음에 그 중에 형법 총론에 나왔던 11번. 요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초고득점 방지형 문제고 나머지가 한 85점 방지형 문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9번 좀 볼까요? 사례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좀 볼게요. 자, 갑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8년 6월 17일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추수 후 갑은 도박빚에 시달리자 2010년 6월 16일 15시 40분 오후죠. 낮입니다. 낮에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비어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202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밤에 물건 훔쳐놨네. 낮에 들어가서 밤에 물건 훔쳐놨다. 그럼 야간주거 침입절도가 아니라고 했죠. 야간주거 침입절도는 반드시 밤에 들어가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야간주거 침입절도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 일단은 밤에 들어갔는데 나는 그냥 단순 주거 침입하려고 갔는데 물건 있네? 가지고 나왔다. 그럼 이거 야간주거 침입절도죄가 아니라고 했죠. 야간주거 침입절도죄는 들어갈 때 반드시 절대 고의가 있어야 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는 낮에 들어갔다가 밤에 물건 훔쳐나왔으니까 야주절은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질문 다시 볼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 소유의 게이밍 모니터 한 대를 가지고 나와 절차했다. 갑은 사법경찰관 P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걸 통지받자 변호사 을을 찾아가 다가올 수사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자, 이후 갑은 불구 상태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기억 보면 사례에서 갑에게 야간주거 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뭐 워낙 중요한 판례고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만일 갑의 사기죄로 선고받았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2010년 6월 16일 갑의 범행에 대한 법원 유죄 인정하여 징역형 선택한 경우에 형법 35조 1항의 누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최신 판례 강의 때 설명을 했던 중요한 최신 판례죠. 요거는 겁나 중요하다라고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때 누범이 될 거냐? 얘 깜빵 갔다 왔다 안 왔다. 누범은 여러분들 머릿속 꼭 기억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깜빡깜빡 3년이라고 했잖아. 깜빵 갔다가 3년 내에 다시 깜빵 갈 짓을 했다. 얘 깜빵 갔으니까 누범 사유가 된다라고 했죠. 요거는 최신 판례니까 중요한 거고 따로 누범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고 디귿 갑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법률자문 서류 원칙상 압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최신 판례 때 중요하다라고 해서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법률자문 서류. 법률자문 서류를 갖다 여러분들 압수해버리면 이거 변호사들이 무서워가지고 로펌이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사건 여러분들 변호를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원칙상은 안 된다. 중요한 최신 판례고. 따라서 세 번째 줄에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맞고 그 다음 니을 갑의 불구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경우에도 변을 조력받을 권리가 인정이 된다 라고 해서 일단은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일단 최신 판례 공부했다 그러면 요 판례는 그냥 껌이다 쉽다. 근데 최신 판례 제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 맞추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문제는 사례 문제는 상당히 좋긴 한데 문제는 그냥 평이한 문제였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년도 2차 시험이다 그러면 한 요 정도? 6문제 정도? 이게 이제 학생들이 조금 애를 먹었던 그런 문제고 나머지는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평이한 그냥 쉬운 문제로 그냥 쫙 깔았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앞으로 1번부터 좀 볼까요? 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아마 시험 관련해서 이제 27년도 1차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요 관련해서 문제 하나하나 요게 맞다 뭐 틀리다 그거보다는 이번에 26년도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환경 자체 많이 바뀌었거든.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다음 이걸 바탕으로 그럼 내년에 27년도 1차 시험 같은 경우 어떻게 대비할 건가 요거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즉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드려야지 지엽적인 거 나만 하나하나 보겠다 그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 그러면 다시 맨 앞에 1번 죄형법정지. 이거야 뭐 문제 많이 평이하고 2번 형법의 적용 범위. 이것도 뭐 문제 여러분들 많이 평이하죠. 이런 것들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거고. 늘상 얘기하지만 쌤이 동형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누누차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이 누구나 맞추는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돼. 그런 거에서 실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미끄러지면 안 되거든. 다만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맞출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시험이다 그러면 11번 문제, 이거는 뭐 틀려도 뭐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부작용범에 관한 설명 중, 이것도 뭐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그 다음 5번 좀 볼까요? 과시범과 결과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볼게요. 행정상의 단속을 주하는 법규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형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이것도 과실에서 겁나 중요한 맨날 나오는 여러분들 중요한 판례인데 고의가 있어야 벌하죠. 적용하죠. X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피고인은 운전할 차가 이미 정차했음에도 뒷차차 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가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안전거리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면 앞차의 피해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요거는 뭐 X가 되고 요 지문도 뭐 그냥 평이한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에 형법상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등 특수강간치상과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래 결과적 가중 미순 인정 입법 형식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안 된다. 겁나 중요한 판례였죠 여러분들. 졸피뎀 가지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사건인데, 그럼 이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 특수강간치사상죄 관련 특수강간치상죄 미수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맨날 머릿속에 할게. 쌤이 이거 얘기했잖아. 동그라미 세모제 결합범 형태다 그러면 기수미수 판단 뭘 가지고 한다? 동그라미 세모제. 예를 들어서 강도상해죄, 강간살인죄 뭐 이런 범죄가 있고, 또 결과적 가중범 강도치사죄, 강간치상죄, 강도치상죄, 이런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미수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 그러면 앞에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들 뒤에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죠. 기수 여부는. 기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 얘는 뒤의 기준이라고 했죠. 요거는 워낙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뒤의 기준이고, 그러면 앞에와 관련해서 우리 강도치상죄로 볼까요? 강도치상죄나 강간살인죄. 그러면 앞에 범죄와 관련해서 앞에 범죄가 첫 번째, 자 일단은 범죄 완료 후 또는 종료 후란 표현도 쓰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수, 세 번째 미수, 네 번째 예비. 어디까지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4번 안 되고 완료 후 안 된다라고 했죠. 자 2번하고 3번, 즉 박스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범죄와 관련해서 기수, 미수, 즉 강간치상죄나 뭐 강도치상죄, 강도가 예비 미수에 그쳤는데 사회가 발생했네. 강간이 미수에 그쳤는데 사회가 발생했다. 그럼 강간치상죄 기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입법적으로 결과적 가중범 미수처벌 규정이 있긴 하거든. 몇 개 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입법적으로 결과적 가중의 미수를 인정하는 입법 형식이냐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했죠. 이건 뭐 워낙 중요한 판례인데, 자 따라서 요거는 뭐 정답 잡아내는 건 없지 않을 거고 4번도 마찬가지. 4번 정답 처리하면 안 되죠. 그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볼게 7번 지문도 뭐 내용 평이한데 7번 좀 볼까요? 7번. 자, 위법성 조학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고행위가 그 정도로 초과한 경우에 야가나 그 밖에 불안 상태가 공포를 느껴 경악하거나 흥분할까 당할 때 그 행위할 때는 위법성이 조학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과잉방위와 관련해서 21조 3항이 있었죠. 면책적 과잉방위. 면책적 과잉방위다 그러면 이 정당방위, 그 다음에 긴급피난에 준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자고행위 준용할 거냐라고 하는데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잡아낼 거고 X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위법성 조학사로서 피해자 승낙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그 승낙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맨날 했잖아. 빵꾸노트. 형법상의 의사표시다 그럼 명시되고 묵시도 된다 안 된다? 묵시도 된다라고 했죠. 동의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모 같은 경우도 묵시적인 것도 공동정범 공모 인정한다라고 했죠. X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도 뭐 딱히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8번 이것도 뭐 평이하니까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 문제 9번 좀 볼까요? 9번에 2번하고 3번 좀 볼게요. 타인의 범죄를 방조했으나 정범 실행에 착수되지 않은 경우에 예비의 방조가 될 수 없고 미수의 방조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미수의 방조? 뭔 얘기야? 미수 방조 그딴 거 없잖아 여러분들. 자, 예비의 방조 될 수 없고 결론은 그냥 무죄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불능미수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 행위의 성실상 어떠한 경우도 구성과 실행 불가능한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워낙 많이 했죠. 기출심화 강의 때도 했고 찌개특 강의 때도 했고 요 질문 조심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10번은 박스형 문제인데 사실 뭐 요거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난이도가 그냥 평이한 문제다. 10번 좀 볼까요? 기억부터 볼게요.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대항의 존재 필요한 대항범에서 대항범이다. 대표적인 게 수뢰죄하고 뭐 증례죄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필요적 공범이다. 그럼 얘는 정범이다, 공범이다. 필요적 뭐 이름이 뒤에 공범이지만 얘 실체는 대표적인 게 수뢰죄하고 증례죄. 얘는 여러분들 정범이라고 했잖아. 그럼 총칙상의 공범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얘는 정범이기 때문에 수뢰죄하고 증례죄 정범이기 때문에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동전범 이런 거 적용하려면 같은 범죄에서 공동전범이 적용된다라고 했죠. 그럼 질문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대항범사에서 교사는 물론 공동전범 성립할 수 없다. 오늘 맞는 질문이네. 그럼 밑에 판독 보면 1번 X니까 틀렸고 3번도 X니까 틀렸고 그럼 2번하고 4번 여기서 판독해야 되겠네. 2번하고 4번. 그러면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니은 D 가지 말고 여러분들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보기 보면 2번에 기역 O, 니은 X. 보니까 4번도 니은하고 같네. 그러면 디귿하고 니을이 좀 다르네. 디귿하고 니을. 그럼 먼저 여러분들 디귿 볼까? 갑이 3을 변별 능력이 전혀 없는 유와 을을 이용하여 A를 살해하도록 한 경우에 제한적 정소형식에 따르면 갑에게 A에 대한 살인죄 간접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 학설 때 설명을 드리긴 했거든. 근데 지문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 밑에 한번 가볼까? 밑에 니을. 공모 공동전범에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범행을 저지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한 등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지 않은 한 실행에 이르기 전에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 할 수가 없다. 이거 워낙 뭐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인데 쉬운 질문이죠. 이거는 맞는 질문이네. 그럼 일단은 디귿은 잘 모르겠는데 기역 맞고 니을 맞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냐? 정답? 2번밖에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디귿을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권에 전혀 지장 없죠. 저장 없다. 그래서 문제는 평이한데 디귿 지문은 중요한 괜찮은 지문이니까 디귿 좀 볼게요. 다시. 갑이 3을 변별 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다 꼬맹이다. 을을 이용하여 을을 살해했다. 그럼 이거 제한적 정소형식? 이거는 통설 판례 입장이잖아. 아마 여러분들 뭐 그렇게 뭐 그런 친구도 없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형사법이 좀 많이 평이하게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내년 1차도 또 인원도 많이 뽑으니까 형사법 많이 평이하게 출제되니까 그냥 이렇게 딱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라고 했죠. 왜? 세 과목 중에서 우리 시험은 보통 여러분들 한 과목 정도 좀 어렵게 출제가 돼. 올해 2차 같은 경우 경찰학 어렵게 출제됐고 올해 1차 같은 경우는 형사법 어렵게 출제했잖아. 그렇다고 아까도 늘상 얘기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절대 양 늘리면 안 돼. 양 늘리면 망한다니까. 그게 수능 시험이든 고시든 아니면 경찰 채용 시험이든 양 늘리면 망하는데 절대 여러분들 이번 시험을 딱 예단해 가지고 형사법 문제 뭐 겁나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데 그럼 내년 1차 시험도 이렇게 하고 학설 안 나오네? 그냥 학설 제껴? 조문도 보니까 볼 거 없네? 조문도 제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판례 중심으로 공부할까? 그럼 여러분들 올해 1차나 작년까지 낭패를 봐.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바로 직전 시험만 함부로 잘 분석하는 거 중요해. 잘 분석하는데 바로 직전 시험, 즉 27년도 1차 시험 대비로 26년도 2차 시험 잘 분석해서 다음 시험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지. 시험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예측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최근에 한 2년 정도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4번 정도 시험. 그러니까 26년도 1차하고 2차, 25년도 1차, 2차 요 시험을 분석해 보면 대충 패턴이 좀 보여. 시험이 대충 요렇게 출제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26년도 1차하고 2차는 변수가 좀 있었죠. 첫 번째는 남녀 통합이 되고 체력이 점수에서 빠져버린 그게 하나 큰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시험부터는 필기에서 2배수를 뽑는다는 그런 변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최종에서 선발 자체가 3,000명이 넘는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출제가 되겠다. 예측하는 건 중요한데 올해 2차 시험만 가지고 내년 1차 시험 함부로 예단하면 안 돼. 그래서 형사법에서 꼭 챙겨봐야 될 게, 일단은 형법이다 그러면 판례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학설은 여러분들 내년 1차 시험 대비로 학설은 좀 조정을 할 겁니다. 왜? 인원 자체를 많이 뽑기 때문에 학설을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 조금 가지를 칠 거야. 그 다음에 조문도 챙겨봐야 돼. 다만 조문도 조금 가지를 칠 거고, 최신 판례가 워낙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례형 문제 필요 이상으로 막 사례형 문제 막 주구장창 6개, 7개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게 쌤의 시그니처 찌끼특강 있지? 찌끼특강 그거는 여러분들 꼭 보고, 쌤이 진짜 많이 노력해가지고 요거 나올 것 같다, 시험을 많이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거든, 공부하기도 편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아마 내년 1차 대비로 이 형사법 때문에 선생님 제가 발목 잡혔습니다, 형사법 때문에 제가 고배를 맞았습니다, 아마 그런 책은 없을 겁니다. 자, 일단은 10번에 디귿짐은 잠깐 볼까요? 10번에 갑이란 놈이 절도를 사주하는데, 얘가 절도를 교사를 했는데 을이란 놈이 누구냐 그러면 얘가 보니까 5살짜리 꼬맹이다, 혹은 12살짜리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되지? 얘 관련해서 첫 번째 12세다, 그 다음에 얘가 5살짜리 꼬맹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데, 5살짜리 꼬맹이, 제가 보육원의 원장 선생님인데 애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잘 트레이닝 시켜. 그래서 어디 마트 간다 그러면 얘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소매치기 하는 이런 거를 시켰거든,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물건 훔쳤다 그럼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 절도의 간접정범이 된다, 아니면 교사범이 된다. 요거야 뭐 어렵지 않지. 당연히 이거 누가 봐도 얘는 절도의 간접정범이지 교사가 아니죠. 이때는 간접정범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12살이다 그럼 초등학교는 5학년 6학년 정도 되겠죠. 만 나이니까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된단 말이야. 이 친구를 제가 보육원 원장인데 잘 훈련시켜가지고 물건 훔치라고 했거든, 소매치기 하라고 했다. 그럼 이때는 절도의 간접정범은 아니고 절도의 교사가 되죠. 교사가. 둘 다 형사 미성년자니까 처벌하지 않는데 한쪽은 절도의 교사가 되고 한쪽은 절도의 간접정범이 된다. 절도에서 공동전범에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지. 공모 플러스 공동전범. 공모 플러스 공동의 실행이 있어야 되는데, 판례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 기능적 행위집이라는 표현을 쓰죠. 공동전범에서. 그 다음에 간접전범에서 무슨 표현 쓴다? 요 용어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 우월적 의사지배. 그래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간접전범이 되고, 우월적 의사지배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교사범이 된다라고 했죠. 우월적 의사지배. 우월적 여러분들 의사지배, 우월적 의사지배다 그러면 갑이라는 놈이 내가 쉽게 말해서 쥐락펴락 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 쥐락펴락. 그러면 5살짜리다 그러면 당연히 쥐락펴락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 간접정범,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럼 내가 쥐락펴락 하기는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렇죠.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냐 없냐, 있다 그러면 간접정범이 되는 거고, 없다 그러면 간접정범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자, 일단 처벌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 이용한다 하더라도 우월적 의사지배가 없다 그러면 교사가 될 수가 있죠. 요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라라고 학설 때 쌤이 누차 얘기했잖아. 누차 간접정범 파트 기출심화 강의 때 설명할 때도 했고. 그러면 디귿짐은 세 번째 살인적 간접점을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건 간접점이 되죠. 다만 이제 이 문제에서는 기억과 니을만 알면 문제 정답권인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디귿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는데 지문 자체는 좀 중요한 지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은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13번 문제 평이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볼까요? 우리 시험에 이제 보통 형법 총론이 한 13문제, 그 다음 강론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부터 13번까지 형법 총론, 그 다음에 13번부터 한 27번까지는 형법 강론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 맨 뒤에 보통 이제 40번의 종합형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 2차 시험에서는 이 39번의 종합형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형법하고 형사법의 관점을, 이 논점을 짬뽕해서 혼합해서 출제가 됐고,
14번, 15번 뭐 이런 거 뭐 틀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16번 성폭력 범죄인데 16번에 정답이 보기 2번 처리되는데 정답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정답 2번에 내용을 알아야 되냐, 판례 알아야 되냐? 아니죠. 몰라도 상관없어. 상당히 지엽적인 거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요거 관련해서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인데 2번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1번은 보니까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다. 그럼 정답 몇 번? 정답은 당연히 요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소급법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 모의고사 할 때 쌤하고 트레이닝 많이 했었지. 그래서 요거는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알았다. 그러면 이때 소급법을 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이야. 16번에 1번이야. 워낙 뭐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잘 모르겠다. 3번. 3번도 여러분들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수처벌 규정이 없지만 판례는 인정한다라고 했죠. 판례 인정한다. 요거는 조문책 있잖아. 형법 조문학설책에 지문 그대로 나와 있었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3번 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 규정한 형법 305조 1항은 강간죄 강제추행죄 미수범 처벌에 관한 형법 300조를 명시하고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수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했죠. 요거는 조문 그 책에 미수편에 그대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뭐 여러분들 중요한 판례니까 소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7번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18번, 19번 이것도 마찬가지. 따로 뭐 제가 설명드릴 거 없고, 19번에 보기 2번에 생각농사라고 했는데 지문 자체가 뭐 중요하지는 않거든. 중요하지 않은데 객관식 기출청정제 문제 뭐 그대로 다뤘고, 내가 설령 2번 모른다 하더라도 19번에 보기 1번, 3번, 4번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소거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이 판례 알면 잡아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소급법 풀 수 있는 문제는 평이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 좀 볼까요? 자, 20번에 박스형 문제인데, 박스형 문제다. 이것도 뭐 박스형 문제는 아니고 그냥 문제 평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20번에 기억, 이거야 뭐 당연히 잡아내야 되지. 잡아낼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이거는 여러분들 최신 판례 때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라고 해서 쌤이 요거 강의했지. 최신 판례 때 위계한 업무방해죄, 그 다음에 사기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갑이란 놈이 자 일단은 기계를 속였네. 위계나 기망이 있었다. 사기의 기망이, 사기라고 해볼게요. 갑이란 놈이 자 얘를 사기치거나 위계한 업무방해죄 했을 때, 그 다음에 요게 사람이 있을 때 기계를 속였네. 근데 최종적으로 사람이 속았다 그러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죠. 만약에 요 사람이 속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위계한 업무방해죄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속여야 되잖아. 사기 사람을 기망을 해야 되잖아. 따라서 사람이 여러분들 자 일단은 속은 경우가 있는 거, 사람이 일단은 속았냐 아니면 사람이 속지 않았냐. 사람이 속았다 그러면 이때는 죄가 된다라고 했잖아. 위계한 업무방해죄 사기죄가 되고, 사람이 속지 않았다 그럼 속은 사람이 없네. 그럼 위계가 안 되고 따라서 위계한 업무방해죄 안 되고 사기죄 기망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죄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건 최신 판례에 나왔던 됐다 중요한 판례라고 했고, 니은 좀 볼게요. 니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 처리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더라도, 사람이 여러분들 착오에 빠졌네. 사람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최신 판례 때 중요한 판례라고 설명을 드렸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20번에 사실 뭐 니은 몰라도 기억과 디귿 달면 정답권대 전혀 지장이 없죠. 그래서 문제는 좀 많이 쉬운 문제, 평이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 사기죄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갑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할 것처럼 허위의 사용 내역서를 작성 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동업자들이 피고에 대한 출자 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는 부작위한 처분행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사기와 관련해서 부작위한 사기, 부작위한 기망 인정되죠. 그 다음 부작위한 처분행위도 인정이 되죠.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2번 자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았다.
즉 범인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사기의 기소가 된다라고 했죠. 사기의 기소는 사기는 여러분 사치 또는 편치라고 했으니까 범인이 쥐락펴락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계좌이체 채통은 범죄죠. 대포 통장까지 끌고 왔네. 근데 아직 인출하지 않아서 내 호주머니까지 못 끌고 왔단 말이야. 그래도 사기죄 기소가 된다라고 했어. 즉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근데 쥐락펴락 하는 상태가 안 됐다 그러면 이때는 기소가 당연히 아니죠. 자, 따라서 세 번째 줄에 컴마 다음에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즉 범인이 쥐락펴락 못 해내. 그럼 사기죄 처분행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냐? 아니죠. X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소송사기는 법원에 기망하여 재판이 확정되면 성립하는 것이지 그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에 가름한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가름하는 즉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X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뭐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그 다음에 22번에 횡령죄 이것도 뭐 주는 문제고 23번에 방화 이런 거 뭐 틀리면 안 된다니까 일상 얘기하는데 누구나 학생들이 맞춰야 되는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돼. 선생님 제가 이런 거로 실수로 틀렸어요 라고 하는데 실수할 게 있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24번에 문서죄 형법 강론에서 좀 어려운 파트가 보통 이제 사기죄 하나 횡령죄 배임죄 그 다음에 문서죄 요게 이제 일명 빅4가 되죠. 빅4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 파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추가한다 그러면 제3범죄에서 맨 뒤에 강제핑 면탈죄가 있죠. 면탈죄가 있는데 일단은 뭐 횡령죄 여기도 뭐 많이 좀 횡령 배임 쉽게 출제됐고 뭐 사기죄도 그냥 뭐 평이하게 출제됐고 문서죄도 여기도 뭐 그냥 사실 뭐 그냥 거의 뭐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24번에 1번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하여금 당의 명인의 권한에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는 경우에 명의인 실제자는 허무인이거나 또 문서의 작성 일자자는 이미 사망했다. 사자명의 문서도 문서가 된다라고 했죠. 문서는 명인의 실존료 필요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번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로서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면서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 의사에 반한 전자기록 생성한 행위는 형법 제232조에서 말하는 전자의 위작이 될 거냐라고 하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워낙 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때도 설명드렸죠. 위작의 개념만 알면 이거 쉽게 잡아내죠. 형법이나 형사법이 법학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학문이거든. 무작정 여러분들 키워드 잡아서 암기한다? 그럼 미치고 환장해. 어려워.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인 흐름을 잡아내고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훨씬 좀 수월합니다. 위작이란 개념 알면 되지. 위작. 위작은 우리 합성어라고 했거든. 뭐의 합성어다. 위조 프로 작성. 우리 문서와 관련해서 문서 위조죄나 변조죄가 있고 그 다음에 허위 땡땡 작성죄가 있지.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진단 작성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작이다 그러면 첫 번째 위조 플러스 자 작성 요게 합성어라고 했거든. 위조 플러스 위조의 위, 작성의 작자 요 합성어인데 문서와 관련해서는 뭐 유가증권도 마찬가지고 권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권한이 없다. 자 그러면 즉 타인명이다 그럼 위조나 변조로 간다라고 했죠. 따라서 권한이 없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권한이 있다 즉 자기명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는 허위 땡땡 작성죄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문서 내용을 가짜로 썼다 그럼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의사가 진단서 내용을 가짜로 썼다 허위 진단서 작성죄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권한이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는 위조 변조 권한이 없다 그러면 작성죄로 빠지는데 위작은 뭐냐 위조하고 변조 합성어죠. 그럼 뭐냐 얘는 권한이 없어도 위장, 권한이 있어도 위장 이렇게 되지. 자 따라서 위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다. X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의 밑에서 두 번째 볼까. 두 번째 진단서 작성 당시 내용이 허위란 점 인식하지 못했다. 인식은 다른 말로 알았니 즉 고의라고 했죠.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진단서 허위라는 거 몰랐다? 그럼 고의가 없죠. 그럼 허위 진단 작성죄가 성립하지가 않죠. 이것도 뭐 당연히 쉽게 소구할 수 있고 4번도 소구할 수 있다. 24번 문서죄인데 그냥 겁나 많이 평이했다. 겁나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출제교사 여러분한테 그냥 서비스로 서비스 상품 이렇게 준 것 같아. 그 다음에 25번도 보기 3번이 그렇게 뭐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25번에 보기 3번 모른다 하더라도 1번, 2번, 4번 충분히 소구해서 잡아낼 수 있는 질문이죠. 충분히 소구해서. 그 다음에 뒤로 26번 26번도 문제가 뭐 많이 평이하다. 26번에 보기 1번만 좀 볼까요?
직무유기죄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를 하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태만, 분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했다. 직무 불성실하게 했다. 그럼 직무유기죄 아니라고 했죠. 내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직무유기죄가 될 수가 없다. 만약 이런 거 처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무원의 한 3분의 1 깜빵한다고 했잖아. X가 되고. 그 다음에 27번 이것도 뭐 여러분들 그냥 서비스 문제다. 28번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29번 피의자 신문 요 관련해서 이것도 뭐 문제 거의 뭐 평이한 문제죠. 3번만 좀 볼까요? 정답 처리된 거 3번.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의자는 진술업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는가? 라는 질문에 예 고지받았습니다 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답변은 피의자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다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진술자 요게 사인이 들어가야 되죠. 자필로 기재하거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보니까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네. 그 다음에 밑에 각 답변안에 무인이 되어 있긴 하나 조서 말미에 간이로 되어 있는 피의자 무인과 달리 흐릿하게 찍혀 있다. 그럼 제대로 간이 안 됐다는 얘기네. 일단은 여러분들 진술자의 자필도 없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간인도 안 돼 있고 되어 있는 피의자 무인과 달리 흐릿하게 찍혀 있더라도 진술의 임의성 얘가 보니까 자발적으로 진술했네. 그럼 이거 진술서 증거능력 인정되냐라고 하는데 아니지. 경찰이 막 물고문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조서 자체에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네. 그럼 이거 증거능력 인정되냐라고 하는데 증거능력 인정되지가 않죠. 요거에. 그 다음에 30번 구속전 피의자 신문 제도 관련해서 여기도 뭐 지문 뭐 평이한 거니까 따라서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1번에 보기 4번만 좀 볼게요. 31번에 이거는 여러분들 최신 판례 강의 때도 설명드렸고 이 판례도 중요하고 4번 좀 볼까요? 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공동이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위생사 1명. 일단은 여러분들 소송 당사자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피해 압수자가 아닌 제3자를 갖다가 참여시켰다. 그럼 되냐라고 하는데 엉뚱한 생뚱맞은 제3자 참여시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치위생사. 따라서 임의로 참여시켜 그로 하여금 치과병원 접수대 안에 설치된 간호사 PC를 탐색하고 그곳에 펼쳐진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이 부착된 진료기록부 확인한 후 그 진료기록부를 넘겨가며 사법경찰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치과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헌법과 형사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위협하냐라고 하는데 생뚱맞은 제3자 참여시켰다. 그럼 적반 수사가 아니라고 했죠. 이 판례도 최신 판례 때 뭐 설명을 다 드렸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32번 좀 볼까요? 32번도 요것도 뭐 박스 문제인데 여러분들 말이야 박스 문제지 사실 뭐 문제 많이 평이한 문제다. 32번의 기여 수학기관이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네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였다. 압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에 취한 것이 위협하다. 맞죠? 요거 밑에 보면 일단은 기억이 들어간 거 빠지면 2번 탈락, 3번 탈락. 그러면 1번하고 4번이네. 1번하고 4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니은하고 니을인데 그럼 여러분들 디귿만 먼저 보면 되겠죠. 먼저 하나 캐서 봐보자. 니은 한번 봐보자. 전자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한 피업자에 더하여 이미 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한지 여부는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 주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가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 기준을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정경심 사건에서 나왔던 중요한 판례죠. 여러분들 맨날 하는 게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수사가 적법하냐 압수수색이 적법하냐 언제 가지고 판단하냐 그러면 수사 당시 가지고 판단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요거는 X가 되고 그러면 일단은 뭐 기억은 O, 니은은 X. 그럼 니은 들어가고 기억은 탈락돼야 되는데 그러면 1번하고 아까 4번 맞네. 근데 1번하고 4번에서 니은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디귿만 일단은 판단하면 되겠네. 디귿 한번 봐볼까요? 수사기관이 갑을 피의자로 하여 발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인터넷 서비스 업체 A주식회사 여러분들 다음 카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상대로 A주식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갑의 전자정보인 SNS 대화 내용 등에 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갑에게 참여권 보장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 대해서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갖다가 카카오 본사 가서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일단 실질상 피압사인 홍길동 얘를 갖다가 당연히 참여권 보장 키가 되죠. 이거는 맞는 지문이네. 그러면 당연히 정답 1번이네. 여러분들 이거 문제 여러분들 박스 문제고 그다음 미음인데 실질상 박스 문제 아니라니까. 평이한 문제고. 그 다음에 30번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야 뭐 여러분들 틀리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유무죄와 관련된다. 형법적인 관련 사실이다. 그러면 엄격한 증명. 그 다음에 자 일단 형사 절차와 관련됐다. 그럼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판사를 위한 제도. 그 다음에 범인한테 피해자한테 유리한 거다. 그러면 이때는 자유로운 증명. 두 문자 암기하라고 했죠. 몰탕 고양이 임신하면 재구속해. 암기하시면 되고. 34번의 전문 증거 이것도 뭐 평이한 문제고 그 다음에 35번에 박스형 문제인데 여기도 뭐 난이도가 그냥 겁나 그냥 여러분들 약간은 몰라 쌤이 이런 표현하긴 그런데 약간은 이건 좀 주는 문제야. 선생님 저 주는 문제인데 이거 틀렸어요 라고 하는데 잘났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니까 임마 이런 거 기억부터 볼까? 위수증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신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위협하게 수입한 증거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돼야 된다. 진술 거부권은 여러분들 헌법상의 권리라고 했잖아. 헌법상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했다 그러면 중대한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절대적 부정이라고 했잖아. 절대적 부정은 증거 동의하더라도 하자 처리 절대 안 된다라고 했고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다. 그럼 이거 선행증거죠. 선행증거. 수사기관이 이후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접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 그럼 이 지문 채취는 2차 증거가 아니고 선행증거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 아니죠. 여러분들 위수증 아닙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이를 가리켜 위법 수입 증거라고 할 수가 없다. 맞고 디귿에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법원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 지체 없이 영장 받아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형사헌법 210조 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위협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부터 영장을 발부했다. 위협성 치유될 거냐라고 하는데 영장주에 어긋났다. 그럼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절대적 증거 능력이 부정되죠. 이때는 하자 치유가 안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 리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 수합 위에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 수집 등 수사를 하면서 행정조사 시 요구되는 식품위생법 22조 3항이 정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거 및 조사기한 등에 기재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를 위반했네. 그럼 이거 중대한 수사절차 위반이냐 하라는데 이건 중대한 수사절차 위반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이때 수사는 위법하냐? 아닙니다. 이 지문. 자, 그 다음에 36번. 36번도 문제가 많이 평이한데 요거 우리 여러분들 요거 찍기 특강 때 요거 다 설명했죠. 찍기 특강 최신 판례 때도 한번 설명했고 찍기 특강 때도 설명했고 따라서 최신 판례 강의 듣고 찍기 특강 그거까지 봤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맞춰야지. 이거는 문제 요거는 자 1번부터 볼까요? 조세범칙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가 없으므로 형사헌법 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때 312조 아니라고 했죠. 왜? 세무공무원은 여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313조가 적용될 수 있고 312조는 아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좀 볼까요? 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를 실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 외에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313조가 적용될 거냐라고 하는데 자 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4번하고 좀 같이 볼게요. 4번. 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312조가 적용될 거냐. 요거는 수사 단계에서 한 게 아니죠. 수사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312조가 아니거든.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가 아니고 그럼 313조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313조는 실질상 여러분들 수사 단계에서 자 일단은 수사기관에 영향력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요거는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 313조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 관련해서 요거는 보호관찰관 312조 아니라고 했죠. 수학이 아니니까. 그럼 요거 313조가 얘는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했고, 요거는 최신 판례 때도 설명을 드렸고, 찌개통한 설명을 드렸던 중요한 판례다.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37번. 이것도 뭐 문제 평이한 거고. 그 다음에 38번에 증거동의. 38번에 여기 4번 좀 볼까요? 피고인의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증거조사 완료된 후에 아니죠.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이때 가능한 거 X가 되고, 그 다음에 40번에 탄핵 증거. 이것도 뭐 문제 평이한 문제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26도 2차 경찰 채용시험 형사법이다 그러면 형사법은 좀 뭐 무난하게 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85점 이상은 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찰학이 좀 어렵게 출제됐고 헌법도 평이하게 출제된 건 아니어가지고 전체적인 커트라인 자체가 100점 기준에 했을 때 한 70점대 초중반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제 형사법 고득점 맞으려고 하지 마. 예전 같으면 막 형사법 막 95점 이상 맞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차도 만약에 한 3,000명 정도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필기에서 한 2배 정도 선발하죠. 그럼 6,000명 정도 되니까, 또 그 다음에 고소가 지금 계속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형사법과 관련해서는 뭐 난이도가 여러분들 요 정도 됐다 그러면 한 85점에서 90점? 90점 맞으면 상당히 고득점이지. 90점 맞으면 상당히 고득점이고, 한 85점은 맞아도 합격하는데 여러분들 상당 합격하는데 전혀 뭐 지장이 없고, 점수가 만약 경찰학에서 거기서 조금 빵꾸 났다 그러면 충분히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한 85에서 90점 정도 전략을 짜고 27년도 1차 시험을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강의 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 빠이빠이.